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평생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식들만 바라보며 힘들게 키워놨더니 뻔뻔하게 부모를 돈줄로만 바라보는 자식들에게 본때를 보여준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볼게요. 제가 어릴 적엔 나이 80이면 동네에 한두 명이나 있을까 말까한 꼬부랑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80이면 노인회관에서도 나이든 축에 끼지도 못할 만큼 80대가 아주 허다하더군요. 거기다 허리 하나 굽은 노인네 없이 다들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허리도 꼿꼿하니 정정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시대가 좋아졌다고 해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더군요. 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정정해 보여도 늙으면 오래된 기계처럼 몸 여기저기 안 망가지는 곳이 없고 멀쩡한 곳이 없었죠. 병원에만 갔다 하면 혈압이 어떻고 당뇨가 어떻고 운동해라 소식해라 의사 양반의 잔소리 한 트럭과 약만 한가득 받아오기 마련이었죠. 제가 이런 소리를 다 큰 자식들에게 하면 한 놈도 빠짐없이 그래도 어머니는 모아둔 재산이라도 있으시고 누구 하나 어머니 걱정시키는 자식도 없으니 나름 마음고생도 안 하고 병원비 걱정 안 하지 않냐며 마냥 팔자 좋은 노인네 취급을 하더군요. 하지만 섭섭해도 어쩌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걸요. 젊을 땐 혹여나 자식들이 어디 가서 기죽을까 뒤도 안 돌아보고 혼자 먹고 사는 것에만 열중해서 사느라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돌보지 못한 채 정말이지 오로지 돈만 쫓으며 살아왔으니 이제와 내가 키운 자식들한테 싫은 소리 해봐야 나이 들어 구박이나 받지 싶어 쉬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군요. 결혼 전엔 그래도 제 부모라고 자주 드나들며 제법 제게 신경 쓰는 것도 같더니만 다들 시집 장가들을 가 제 가족들이 생기고 나니 요 녀석들이 아주 눈에 보이는 잔머리들을 굴리더라고요. 젊은 자식들에게 돈 좀 있는 부모는 아주 호구 중에 호구였습니다. 본인들 필요할 땐 언제든 찾아와 도움만 청하면 척척 돈이 나왔고 나이 들어 몸이 좀 힘들다고 해도 가진 게 많으니 집안에 부리는 사람이 많아 굳이 자기들까지 살뜰히 챙길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제 아들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유복하게 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0년 광복이 되기도 전에 시골에서 형제 많은 집의 막내딸로 태어난 저는 귀여움은 많이 받고 자라기야 했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는 날도 허다한 시절이라 번 돈을 모은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하루 벌어 3, 4일은 버텨야 했어요. 저는 17살이 되자마자 부모님과 떨어져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는 돈을 벌 만한 일이라고는 씨가 말라 있었거든요. 사실 어린 여자애가 서울에 올라와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다른 형제들보다는 손재주가 제법 있었거든요. 저는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멋쟁이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다는 명동으로 갔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과는 가장 다른 곳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싶었거든요. 명동에 도착하니 골목골목마다 멋진 마네킹들이 세워져 있었고 남자 양복에 여자들 원피스들까지 옷을 만들어 파는 양장점들이 즐비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대로 옷을 파는 곳이라는 가게에는 모두 다 들어가 본 것 같아요. 처음엔 창피한 것이라고는 없이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제가 바느질이라면 좀 하는데 혹시 이곳에서 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돌아오는 반응들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바느질만 하면 되는 일에 무슨 학교나 학원까지 다녀야 하나 싶었지만 나중에 보니 보통 양장점 안에서 디자인을 하고 마네킹에 멋지게 옷을 거는 사람들은 보통 서울 명동이나 종로에 있는 학원 출신들이거나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다는 사람들까지 있더군요. 제가 그래도 운이라면 나쁘지 않았는지 한 기성복을 파는 가게에서 마침 근처에 공장에서 일을 도울 직원을 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좋게 말해서 직원이었지 실상은 당시에 시다라고 부르며 하루 종일 미싱기 앞에 앉아 기계처럼 미싱을 돌리고 디자이너들이나 공장에서 일한 지 오래된 언니들 뒤치다꺼리를 하는 일이었죠. 그래도 공장 숙소에서 먹고 자는 것까지 해결이 되니 버는 돈은 족족 집에 다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고향에 계셨던 부모님이 제가 20살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몇 년 도와드릴 수 없기야 했지만요. 그래도 자식으로서 홀로 서는 모습이나마 보여드린 것 같아 명동 한복판의 이 작은 공장이 제게는 큰 의미가 되었었죠. 저는 워낙 손재주도 있는 편이었고 눈치도 빨랐기에 일을 곧잘 한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시다일은 물론이었고 다림질까지 금방 잘 따라해서 나름 금방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넘자마자 이례적으로 미싱사로 인정도 받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17살에 들어간 공장에서 10년을 넘게 버텼습니다. 일평생 미싱밥만 먹다 제 인생도 끝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 기회가 한 번은 제 발로 찾아오기는 하더군요.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제 첫 월급이 2,000원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정식 미싱사가 되면서 야근 수당까지 해도 6, 7천 원을 못 넘겼었죠. 제가 일하던 양장점 공장장님의 심부름으로 평상시 은행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당시에 알게 된 친절한 직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가 서울에 혼자 올라와 공장 기숙사에 살며 어린 나이에 꼬박꼬박 집에 월급을 보내는 모습이 대견하셨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의기소침해 있던 저에게 앞으로는 아무 생각 말고 부모님께 보내던 만큼씩 그냥 돈 생기는 대로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당시 월급의 8, 90%를 매달 꼬박꼬박 은행에 넣어두었어요. 그러다 같이 일하던 언니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면서 공장을 떠나고 아이를 낳고 떠나고 어느새 저만 남아 이 공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나이대에 젊은 미싱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언니 아들이 그 해에 대학을 간다는 소식에 등록금이라도 좀 보탤까 싶어 은행을 찾았죠. 모아놓은 돈에서 인수를 좀 하려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네? 이게 진짜 다 제 돈이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이런 이율 절대 없는데. 진짜 잘해주셨네요. 정확히 제가 30이 되던 해였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23%로의 이자가 붙어 당시 월급 8,000원씩도 간신히 받던 제게 3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300만 원이면 서울 시내의 웬만한 아파트도 살 수 있는 돈이었으니 저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이 나이까지 시집도 못 가고 남의 집살이하며 일만 하던 제가 불쌍하다 싶기도 했었는데요. 통장에 적힌 금액을 볼 때마다 기쁨의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곧바로 서울 시내에 10평대 아파트를 하나 사고 나머지 돈으로 동대문 반지하에 작은 봉제 공장을 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젊은 나이에 무슨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큰 돈을 덥석 다 써버렸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그래도 30살에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되긴 했네요.
그런데 서울에 떡하니 아파트가 있으면 무얼합니까? 그때부터는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공장 일에만 몰두하며 돈 버는 일에만 빠져 지내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일만 했습니다. 워낙 젊은 나이이기도 했고 결혼도 안 한 처녀였으니 주변에서 제가 잘 될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죠. 심지어 저희 형제들도 행여나 힘들게 번 돈 날리기라도 할까 걱정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동대문에 5평도 안 되던 반지하 봉제 공장은 어느새 1층 그리고 지하까지 모두 쓸 수 있는 2층짜리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굳이 비결을 찾아보자면 오랜 시간 공장에서 일하면서 사람 보는 눈을 좀 키웠달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나이나 학력, 성별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공순이라고 부르거나 시다라고 부르던 명칭들도 제 공장에서는 절대 통용되지 않았죠. 월급은 조금씩이라도 매년 올려주었고 야근 수당은 정직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레 처음 공장을 시작할 때 함께했던 직원들이 새로 공장을 이전할 때까지 함께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30 중반을 달리고 있더군요. 제 인생에 돈은 좀 들어와도 남자복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결혼은 아예 반쯤 포기하고 정신없이 일만 하며 살던 와중에 제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공장을 하며 알게 된 동대문 의류상가의 직원이었던 남편을 만나 몇 개월 뜨겁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이도 많고 억세기만 한 나 같은 여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어? 당신처럼 눈에 불을 켜고 죽기 살기로 돈 벌면서 밥도 그렇게 많이 먹는 여자는 처음 봤거든. 근데 난 그게 되게 이뻐 보이더라고. 역시 여자 보는 눈이 있네. 저희는 늦은 나이에 만난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서로를 아껴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100년 해로는 하지 못하고 남편은 칠순을 넘기자마자 갑작스레 뇌경색으로 쓰러져 하늘나라로 가버렸지만 그 직전까지도 남편은 집 앞 시장만 가도 제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지금이야 시부모님들이 돈 잘 버는 며느리라면 다들 업고 다닌다지만 제가 젊을 당시만 해도 아들 가진 부모들이 어디 돈만 버는 여자를 예뻐했어야 말이죠. 아이고,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해도 적당히 많아야지. 어머니, 제 나이는요. 저도 남자 나이 치고 많아요. 남자랑 여자랑 같아? 29만 돼도 내가 어떻게 차만은 보겠어. 근데 계란 한 판이 넘잖아, 계란 한 판이. 사실 시부모님은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이가 좀 많아도 지금까지 부지런히 살아서 건강해요. 어머니 원하시는 아들 꼭 낳아드릴게요. 아마 저도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랬겠지만 그때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소리를 쉽게 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내가 아주 용한 데서 큰돈 주고 해온 거야. 이거 설마 부적이에요? 부정타니까 얼른 집어넣어. 네. 물론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저도 큰 소리를 치기야 했지만 결혼식 당일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어머님은 제 한복 속에다가 불쑥 웬 부적까지 넣어주셨습니다. 호텔 들어가면 오른쪽 베개 밑에 이걸 꼭 넣어. 그리고 네가 그 베개를 꼭 베고 자야 한다. 오른쪽. 꼭 오른쪽이야. 까먹으면 안 돼. 알았지? 제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첫날 밤부터 아들 생기게 하는 부족이라뇨. 정말이지 부담스러워서 그날은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신혼 내내 아들 타령을 듣다 지쳐 봉제 공장 일을 하면서도 아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아 그토록 아들 타령하시던 시부모님께 아들들을 던져두고 다시 일에만 몰두했어요. 어쩌겠어요. 아들들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제 공장엔 제가 없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만 같았으니까요. 제가 40 중반을 넘어설 때쯤 동대문에서 옷 좀 판다 하는 상인들은 모두 다 저희 공장에서 옷을 만들어다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제 사업은 번창해 나갔죠. 남편도 어느새 본인이 하던 가게도 접고 제 일을 도와야 할 정도로 바빴으니까요. 그러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각자 휴대폰을 한 대씩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오더니만 모든 게 아주 급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하던 봉제 공장과 옷 도매 상인들도 하나둘 사정이 예전 같지 않아지기 시작했고 그때 저는 이제는 다른 삶을 준비해야겠다 싶었던 시기였습니다. 친한 사장님 한 분이 이제는 힘들게 몸 쓰고 머리 써서 돈 버는 시대는 다 지나갔고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귀가 솔깃해 그 길로 공장을 다 정리하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까지 모두 정리해서 친한 공인중개사 언니 소개로 강남에 건물 하나, 마포에 오피스텔 건물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그때도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죠. 사람이 재산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에 대한 만족도는 과분하다 못해 넘쳐 흘렀습니다. 남편과 자주 해외여행도 다녔고 아들들이 하고 싶다는 일이라면 그게 뭐든 간에 밀어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됐으니까요. 인생이라는 게 남들에게 내세우기 위한 학벌이나 직장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온 저로서는 아들들이 악착같이 고생하면서 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고생이라면 제가 충분히 하면서 살았으니 자식들만큼은 제가 읽어놓은 것들을 평생 누리며 자신들의 인생에 만족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아이들이 자랄 때 사진들을 보면 가슴이 욱신거리기는 했어요. 아들 둘을 낳아놓고도 입학식은 물론 졸업식에도 한번 가본 적이 없었고 남들 다 해주는 소풍 도시락 한번 싸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돈 버느라 좀 챙기지 못했다고 마치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먹고 싶은 게 있는데 사주지도 못하고 배우고 싶은 게 있다는데 가르치지도 못하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자식들도 다 장가를 보내고 언제나 제 곁에 있어줄 것만 같던 남편마저 죽고 나자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새로운 감정들이 휘몰아치더라고요. 이 넓은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처럼 자꾸만 외롭고 순간순간 서러워졌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 식사는 잘 챙겨 드시죠? 이거 저희가 하와이 갔다가 어머니 생각나서 사왔어요. 하와이? 너희 하와이 갔다 왔니? 네. 요즘은 애들이 국내에서 영어 학원만 다녀서는 안 돼서요. 배운 걸 직접 써먹어봐야 빨리 늘죠. 안 그래도 몇 주 동안 전화 한 통도 없길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걱정이 되던 참이었는데 웬일로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온 큰며느리는 하와이 여행에서 제 생각이 나서 사왔다며 머플러와 선글라스를 꺼내놓더군요. 큰며느리는 둘째 며느리와 달리 머리가 명석하고 눈치가 빨랐어요. 사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제 옆에서 살랑살랑 입 바른 소리만 하는 사람보단 말수가 좀 적더라도 속이 깊고 차분해 보이는 사람들을 신용했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사실 둘째 며느리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둘째는 좀 나긋나긋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입 바른 소리도 할 줄 몰랐고 겉과 속이 같아 보였거든요. 집안이 평화롭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좀 바뀌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요. 사람 일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아는 나이였으니 그러려니 하며 다들 내 자식이니 포용하고 이해해주자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와이가 좋긴 좋더라고요. 얘도 너무 좋다면서 오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확실히 원어민들하고 며칠 생활해보니까 영어가 부쩍 늘었어요. 눈치라면 빠삭한 제가 큰 며느리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눈에 띄게 전화도 자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며 제게 필요한 것들도 알아서 척척 사들고 자주 오더라고요. 어머니, 꼭 제 아들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얘가 머리가 좋아요. 영어학원에서도 이 정도 실력이면 영어권 날아가서 공부해도 금방 적응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올 때마다 손주 녀석 유학 이야기를 슬그머니 한 번씩 꺼냈으니 제가 모를 리 없었죠. 이제 막 학교 들어간 애를 외국에 보내면 얘가 지가 한국 사람인 줄이나 알겠어? 큰며느리는 평소에도 워낙 귀가 얇고 허황됐으니 저는 또 저러다 말겠거니 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결혼하자마자 제가 가진 건물에서 큰 고깃집을 하다가 한번 말아먹고 지금은 아들이 전공을 살려 망해먹은 바로 그 고깃집 자리에서 안경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 녀석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 건물에 안과도 2개나 입점을 시켰는데 지금도 제게서 생활비를 꼬박꼬박 타가고 있는 걸 보면 가게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었죠. 어릴 때부터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고 하기엔 원래도 좀 철이 없었고 덤벙거리는 편이다 보니 어찌 보면 눈치 빠르고 얍삽한 며느리가 나을지도 모르겠다 싶기도 하면서도 너무나 속이 빤히 보이다 보니 제 눈에는 그런 점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속내가 어쩐지 깨끗해 보이지는 않는달까요. 그래도 옛말에도 곰보다 여우가 낫다고들 했으니 그 속마음이 어떨지 몰라도 그래도 자기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 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 늙은 시어머니에게 아부도 하고 나름 예쁨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니 저도 받아주자 싶었습니다. 어린 자식 유학 보내놓고 다리 쭉 펴고 살 수 있겠어? 얘만 어떻게 보내요. 당연히 저도 따라가야죠. 뭐? 그럼 애비는? 뭐 애비야. 여기서 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네 얘기는 처자식 외국에 보내놓고 내 아들더러 여기서 혼자 홀라비처럼 돈이나 벌어서 보내라? 뭐 그런 거냐? 역시나 예뻐하고 싶어도 예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제 앞에서 제 아들을 기러기 아빠를 시키겠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다니요.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요즘 부모들은 자식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고들 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제게 고루하다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었어요. 어려서 바쁜 부모 탓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란 안쓰러운 아들이 40이 넘은 창창한 나이에 처자식도 없이 독수 공방이라뇨.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내 앞에서 유학 얘기는 꺼낼 생각도 하지 마라. 어머니, 저는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제 반응에 놀랐는지 큰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도 큰며느리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게 쌓아올린 공이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말 한마디 실수해서 공든탑이 무너졌다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어디 좋은 학원이나 하나 더 알아봐서 얘기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학원비 정도야 얼마든지 내주겠다고요. 한국에서 공부만 잘해도 다들 자기들이 알아서 해외도 나가서 잘만 일하던데 굳이 어린애를 데리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까지 나가서 멀쩡한 부자지간을 떨어뜨려 놓고 공부라뇨. 공부가 아무리 중해도 설마 제 가족보다 중할까요? 저는 그날 저녁 큰아들에게 전화해 네 마누라 단속 잘하라고 경고해 주었습니다. 저도 손에 돈 좀 쥐고 있다고 자식들을 제멋대로 쥐락펴락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제 자식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그 또한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둘째 아들 내외는 그래도 둘 다 제 살 길들은 알아서 찾아서 아들놈은 대학을 졸업하고 들어간 중소기업을 착실하게 다니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강남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었죠. 제가 제 건물에 가게 하나 차려주겠다고도 했지만 둘째는 극구 거절하며 아직 나이도 젊으니 직원으로 있는 게 마음도 편하고 연차가 높아 월급도 세다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이라고는 둘밖에 없는데 혹여나 누구 하나 서운할까 싶어 지들이 버는 건 나도 모르겠고 생활비는 두 며느리에게 다 똑같이 주고 있었습니다. 원래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라는 게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 나쁜 감정 하나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거리를 두고 용돈은 많이 주는 게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대로 언젠가부터 이 큰 집에 혼자 살고 있다는 게 외롭고 쓸쓸하더군요. 남편이 젊어서부터 전원에 대한 로망이 있어 건물을 사고 남은 돈으로 서울 외곽 조용한 동네에 2층짜리 주택에 정원이 넓게 딸린 집을 사 남편은 매일같이 마당에 나가 나무를 다듬고 잔디에 물을 주며 계단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아이고, 어제도 닦고 오늘도 닦고 두 노인네만 사는데 그러다 누구 한 사람 넘어지면 큰일 나겠다. 제 볼멘 소리에도 남편은 항상 이 집에서 오래오래 저랑 살고 싶다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더 깔끔하게 해두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제는 가끔 와서 정원을 관리해주러 오는 업체 직원이나 일주일에 몇 번씩 집에 와 청소해주고 반찬해주는 아줌마들 말고는 항상 혼자인걸요. 물론 두 아들 내외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들러 손주 녀석도 보여주고 함께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제 걱정보다 언제나 본인들 걱정뿐이었죠. 나도 나이가 드는지 요새는 하루 종일 가게에 나가 있는 것도 힘들어. 형, 난 직장인이야. 형 직장 생활 안 해봤지? 난 내 아래 직원들보다 상사가 아직도 많다. 상사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네 회사 수명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진짜. 하긴 네가 무슨 걱정이야. 회사 그만두면 엄마가 건물 물려줄 텐데. 그치, 엄마. 난 꼭 강남에 있는 거 줘. 알았지? 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형은 가게 보증금도 안 내고 평생 엄마한테 빌붙어 있잖아. 그것만 해도 얼마를 번 거냐? 뭐? 너 말 다 했냐? 엄마, 형은 마포만 줘도 되잖아. 그치? 강남은 나 줄 거지? 조용히들 안 해? 너네는 엄마 늙는 거는 안 보이냐? 혼자 사는 늙은 애미한테 오랜만에 놀러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 헛소리들밖에 없어? 동생이라는 자식이 자꾸 형한테 덤비잖아요. 으이그, 엄마도 겁만 이렇지. 요즘은 혼자 계단 내려오기도 벅차.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무릎은 왜 이렇게 또 쑤셔댔는지. 엄마가 어디가 늙어.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아주 정정하구만. 엄마, 그래서 강남은 누구 줄 건데? 뭐야? 이 자식들이 정말. 속이 터지다 못해 아주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제 속으로 낳은 자식들이지만 하나같이 다 저 모양일까요? 제가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자식들에게
조금이나마 기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려고 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화만 치밀어 오르고 금방이라도 화병으로 몸져 눕겠더라고요. 집에 일해주러 오는 아줌마들도 그렇고 주변에 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들 그 큰 집에서 여든 바라보는 할머니가 어떻게 혼자 사냐며 걱정들을 하는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라는 놈들은 애미가 늙어가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하루라도 빨리 재산이나 정리해서 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물론 저도 절대 자식들에게 패 끼치는 짓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 여든이 어디 옛날 여든처럼 꼬부랑 할머니도 아니었고 저는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도 문제랄 것 없이 건강했으니까요. 남들 다 먹는 그 흔한 콜레스테롤이니 당뇨니 약 하나 먹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이라는 놈들이 어떻게 자기들 마누라의 손주까지 있는 앞에서 아직도 돈 가지고 저리 싸워댈까요? 40년을 살면서도 돈 걱정 한번 해본 적 없는 녀석들이 말입니다. 사실 제가 살아봐야 몇 년이나 더 살겠습니까? 저도 더 이상 저렇게들 원하는데 자식들 소갈이 안 시키고 일찌감치 줄 수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주고 편하게 사는 모습 보면 좋죠. 그런데 어쩐지 제가 이거라도 쥐고 있지 않으면 이 녀석들이 제 얼굴조차 보러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일이 허전하고 외롭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도 어쩌면 녀석들 어릴 때 제품에 안아 키우질 않아 어미정을 모르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엄마, 맛있지? 내가 엄마 주려고 저기 유명한 데서 사왔다니까. 아이고, 우리 작은 아들이 웬일이래? 내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형은 이런 거 안 사오지? 또 시작이다. 여기서 형 얘기가 왜 나와? 엄마도 잘 생각해봐. 형은 한번 망해먹은 적이 있잖아.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회사 생활하는 거 보면 몰라? 얼마나 성실한지? 아유, 그렇지. 이게 아주 속셈이 따로 있었지. 아니, 나야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도대체 언제 철들래? 이혜미는 너네 나이에 건물을 샀어. 알죠. 우리 어머니 대단하신 거. 그런 얘기나 듣겠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제 아들 녀석들이었지만 정말이지 철딱선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나이에도 특별히 아픈 것 없이 건강한 체질을 타고나기야 했다지만 몇십 년을 그 어두운 지하에서 밥 먹는 시간을 빼고는 하루에 10시간씩 매일 앉아 미싱을 돌렸으니 허리와 무릎, 손목, 온몸의 뼈란 뼈들이 날씨만 굳으면 시리고 저려왔어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도 힘들 정도로 말이죠.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내려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내내 위층에 누워만 있었는데요. 배가 좀 고픈 것 같아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다 그만 발을 헛디뎌 그대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은 말짱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쓰임을 다한 몸이라 그런지 영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도저히 몸이 일으켜지지 않더라고요. 휴대폰도 위층에 그냥 두고 내려왔으니 방법이 없었죠. 어머, 괜찮으세요? 그날 일주일에 2번씩 청소와 반찬을 만들어주러 오는 아줌마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꼬박 하루를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넘어지면서 살짝 바닥에 부딪힌 머리가 뇌진탕을 일으켜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그전까지는 몸도 성하고 돈도 있으니 혼자 살아도 전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뭐든지 씩씩하게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 자식들 도움을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죠. 은연중에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아직 젊어서 그렇다.
더 나이 들어 몸이 제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그렇게 마음처럼 쉽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귓등으로 들어오질 않던 말들이 그날 계단 밑에 고꾸라져 발가락 하나 제 마음대로 어쩌질 못하고 있으니 순간 이러다 고독 쌓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아줌마의 연락을 받은 큰아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를 꼬박 입원해 검사를 받았죠. 제 엑스레이 사진을 본 의사는 놀라 걱정스럽게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겉은 멀쩡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뼈들이 굉장히 많이 녹슬었어요. 젊을 때 몸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이 거의 이러신데, 이러면 잘못 넘어지시면 정말 큰일 나요. 지금껏 병원에 수없이 드나들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무릎을 덮고 있던 쓸개골이 가루로 부러져 지금 당장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무릎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 정도를 가지고 부러지진 않는데 제 무릎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약간의 충격에도 부러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바로 입원을 하고 이런저런 검사들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항상 둘이 병원을 함께 다녔으니 자식이라고 해도 병원에 한번 따라와 본 적이 없었던 큰아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왕좌왕하더군요. 여기저기 접수대를 돌아다니며 간호사들을 붙잡고 있는 아들을 보고 있자니 부모가 나이 들어 괜히 고생을 시키는구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잠시 뒤 병원에 올라가자 손주를 친정에 맡기고 큰며느리가 왔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이것저것 예쁘게 잘라서요. 입맛이 없어 조금 먹다 고단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밖에서 잠결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둘째 내외도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을 받고 나서도 일주일 정도는 입원해야 하고 퇴원을 해서도 아무래도 곧바로 거동이 힘들 수 있으니 계단이 있는 집에서 지내시기에는 무리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더군요. 저희는 아무래도 매일 출근해야 하고 우리 집보다는 그래도 형님 댁이 훨씬 넓으니까 당연히 형님 댁으로 모셔야죠. 나 요즘 형네 가게도 자주 나가고 애도 아직 어려서 정신없어. 그럼 아무도 없는 빈집에 어머님을 혼자 계시게 둬요? 동서는 어머님한테 꼬박꼬박 생활비도 받았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까지 다 하고 명절 때는 항상 뒷전이더니 어쩜 이런 상황에서 본인만 생각해? 자기 하고 싶은 일이라뇨. 어머님께서도 평생 일하셔서 은근 며느리 일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성격에 애도 아직 없는 제가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면 저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긴 그건 그래. 나도 애 때문에 정신 없는데 일 안 한다고 툭 하면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내시잖아. 이 상황에서 며느리들이 지금 시어머니 흉보는 거냐? 생활비에 용돈까지 매일 척척 주시는 건물주 시어머니가 최고랄 땐 언제고. 그거야 어머님이 건강하실 때 얘기지. 아무튼 우리 집은 안 돼. 그러면 어떡해? 그냥 우선 어머님 집으로 모시고 나랑 동서랑 번갈아 가면서 갈까? 주말에는 아들들이 좀 가고. 형님, 저는 평일은 힘들어요. 어머? 언제는 미용실 평일에 쉬어서 주말에는 못 온다며?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는 나람님 욕도 한다는데 시어머니가 뭐 대수인가요? 며느리들의 험담이야 뭐 들어줄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자기네들 집에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자기네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돈이 있는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며느리들 시중까지 들게 할까 봐요. 지금껏 잔소리 안 하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덜 신경 쓰게 해주려 나름 노력하며 살았는데 저렇게들 서로에게 미루며 절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니 서운하면서도 은근 괘씸하더군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들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제가 다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좀 민망하기는 한지 아들 녀석과 며느리들은 얼굴이 새빨개져 있더군요. 헛소리하지 말고 간병인부터 얼른 알아봐. 태어나고도 우리 집에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엄마, 걷지도 못하면서 집에 어떻게 혼자 있어? 됐다니까. 간병인이나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봐.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화가 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길수록 제 얼굴은 점점 더 굳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애써 서러운 마음을 숨기려고요. 저라도 뭐 이 나이에 몸도 아픈데 그러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젊을 때부터 누구에게 기대고 도움받고 하는 것이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지 괜한 자존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다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요. 그런데 이게 제 마음 같지 않더군요. 수술을 잘 끝내고 퇴원을 하고 나오자마자 아무래도 2층에서만 생활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 1층 방으로 짐도 다 옮기고 간병인도 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삼시세끼 침대에 앉아 먹고 하루 종일 창밖에 정원만 바라보다 날씨나 좀 좋으면 휠체어에 올라타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다였습니다. 그마저도 주말에는 간병인이 오지 않았으니 자식들이 돌아가며 오기는 했는데 이게 생각만큼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첫째 며느리는 손주를 항상 데리고 왔는데 손주 녀석이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다며 자꾸만 어디 놀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졸라대기 일수라 제가 괜한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라고는 좀 편할까 싶었는데 결혼한 지 벌써 2, 3년이 지났는데도 살림이라고는 조금도 해본 적이 없는지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나 좀 담고 찌개나 좀 데펴오면 되는 것을 그것도 못해서 허둥대더군요. 거기다 답답해서 산책이라도 갈까 싶어 이야기하면 자꾸 밖에 날씨가 차다고 말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을 해도 상태가 금방 호전이 되지 않아 생각보다 간병을 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자 자식들도 처음과는 다르더군요. 왔다 가도 점심때만 되면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저녁상만 올려두고 가버리기 일쑤였고 형님, 오늘 저녁엔 형님이 와주신다면서요. 동서, 오늘은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다니까? 오늘만 좀 알아서 해. 제가 그럼 미리 형님한테 뭐하러 부탁을 했겠어요. 오늘은 정말 가게에 나가봐야 한다니까요. 저번 주에도 내가 하루 더 갔잖아. 동서, 자꾸 이런 식이면 나도 곤란해. 그럼 미리라도 연락을 좀 주셨어야죠. 나랑 이렇게 실랑이 할 시간 있어? 빨리 가게에 전화나 해. 오늘은 못 간다고. 어떨 땐 자기들끼리 통화를 하며 간병을 하러 오는 날짜를 조율하다가 다투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늙었는지 막상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말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저는 그래도 항상 자식들이 올 때마다 미안하고 고생했으니 언제나 용돈을 쥐어주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항상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니 기간이 길어지자 그마저도 귀찮은 듯 보였죠. 그런데 그게 뭐 며느리들 잘못이겠어요. 제가 친부모도 아닌데
그 정도만 해줘도 저는 고맙다 싶었습니다. 못된 건 제 아들놈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래도 지들 마누라 따라 한 번씩 얼굴은 비추던 아들놈들이 언제부턴 다 지 마누라들한테 떠넘기고 오지도 않더군요. 다들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잘못 키워도 아주 된통 잘못 키웠다는 걸요. 그래봐야 제가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게 고작 두어 달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일해 번 돈이며 건물들이 마치 당연히 자기들인 것처럼 평생을 마음대로 펑펑 쓰고 대놓고 빨리 달라 염치 없이 굴어들 때는 언제고, 제 아들놈들이라는 놈들은 고작 80이 넘은 노모를 한 달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못난 놈들이었습니다. 이제 좀 무릎이 회복돼서 그래도 집안에서만이라도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저는 주말에 오던 며느리들에게 이제 그만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마음에도 없는 대리효도 저도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속상하겠네. 그러니까 아주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 내가 아주 이 녀석들 버릇을 고쳐놓을 거라니까. 병문안을 온 친구에게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가 아들들을 아주 잘못 키웠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면서 웬만해서는 버릇 고치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다 수가 있어.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저처럼 재산을 꾹 쥐고 있는 노모도 한 달 거동 좀 불편하다고 그렇게들 귀찮아하니 말입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들이 제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당연하게 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싶었죠. 저는 그 길로 예전 공장을 할 때부터 저를 도와주었던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이 밝았죠. 바로 제가 무릎을 모두 다 회복하고 난 이후의 명절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까지 모두 다들 저희 집에 모였죠. 저희 집은 명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하는 것이 없고 간단히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만 준비해 제사상을 올리곤 했습니다. 아들들은 병풍을 꺼내고 있었고 며느리들은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을 꺼내 제기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들 정신없이 바쁜 틈을 타 작전을 개시했죠. 어머 여보, 이리 나와봐요. 우리 애들이 아주 맛있는 걸 많이 차려놨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했으면 시아버지부터 좀 챙겨드리고 그래야지. 엄마, 왜 그래? 우리 지금 병풍 꺼내는 거 안 보여? 병풍? 병풍은 왜? 어머님, 저희 지금 아버님 제사상 차리고 있잖아요. 제사상? 너희 지금 무슨 소리야? 너희 아버지 방에 계시잖아. 제 어눌한 표정과 뻔뻔한 말투에 자식들은 모두 다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들 입을 쩍 벌리고 있더군요. 지금 무슨 연극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놀라실 필요 없어요. 저는 아주 멀쩡하거든요. 좀 치사하긴 해도 제가 생각해낸 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처럼 굴어서 어느 자식이 제게 진심을 다하고 위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변해버리면 더 이상 재산 좀 더 받겠다고 제 앞에서 연기할 필요는 없을 테니 진짜 모습을 보이겠다 싶기도 했고요. 이번에 변호사를 불러 유산 상속에 대한 유언장도 새로 작성했습니다.
물론 저도 웬만하면 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을 통해 느낀 것이 하나 있다면 제가 죽기 전에 재산이라도 자식들에게 다 뺏기고 나면 앞으로 남은 제 여생이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눈물 나는 효심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좀 철없이 철부지로 살아왔대도 그래도 명색이 하나밖에 없는 어미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애로 변해버린다면 자기들도 조금이나마 느끼는 것이 생겨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남은 자식들은 서로를 돕고 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재산 조금 더 받겠다고 싸우는 꼴을 하늘나라에서 남편과 지켜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도 먼저 간 남편을 볼 낯이 없었으니까요. 형,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는 뜬금없이 나더러 어디 사냐고 묻더라니까? 아주버님께도 그러셨어요? 아까는 저더러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머님은 잘 계시냐고 하시더라니까요.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는 저 어릴 때 돌아가신 거. 아무래도 어머님 이상해요. 역시나 그날 밤 제가 침실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은 모여 긴급회의라도 하는 눈치더라고요. 이상하긴 뭘 이상해. 왜? 동서는 어머님이 치매라도 걸리셨을까봐 걱정돼? 그럼 형님은 걱정 안 되세요? 그래 여보, 나도 좀 걱정되던데. 형님 설마. 뭐가? 어머니 치매 걸리신 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뭐? 이 김에 어머니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다 빼돌리자 뭐 이런 거 아니냐고요. 자기야, 요양원은 너무했다. 요양원이 뭐 어때서? 그럼 자기가 회사 그만두고 어머님 모실 거야? 그거야 아니지만 요즘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데. 알아서 간병해주는 사람 있지. 밥도 꼬박꼬박 나오지. 웬만한 호텔보다 낫다니까? 그런가? 정말이지 더 이상 둘째 며느리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말수도 적고 생활력이 강해 욕심 많고 과소비 심한 큰며느리보다야 낫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주 잘못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이 먼저 꺼내기도 전에 미리부터 요양원 얘기를 꺼낸 것도 모자라서 제 아들들을 부추기기까지 하다뇨.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서, 미쳤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네? 뭐가요? 요양원이라니. 어머님이 얼마나 건강하신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아니, 형님도 아까 분명히 보셨잖아요. 어머니 이상하시긴. 연세 드시면 가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무리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도 치매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동서, 이제 보니까 동서 무서운 사람이었네. 걱정하지 마. 어머니 치매면 내가 다 알아서 모실 테니까. 저는 정말이지 너무 놀라서 순간 눈물이 왈칵 올라왔습니다.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좋다고 자부했었는데 제가 너무도 아둔했나 봅니다. 조금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맏며느리와 시어머니로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싫은 소리도 많이 하고 그 잘난 돈 좀 준다고 귀찮게도 많이 했는데요. 저렇게까지 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 큰며느리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도 그날 제 행동이 걱정됐는지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은 물론이고 주말마다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나들이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훨씬 더 살갑게 굴더라고요. 정말 아픈 부모를 간병하듯이 말이죠. 반찬 해주는 아줌마도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매일 해와, 힘들게. 반찬 이모 이제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 뭐하러?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앞으로는 제가 이모 오시던 만큼 올게요. 반찬도 반찬이지만 어머님 걱정도 돼서요. 큰며느리는 그때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게 마음이 쓰였다면서 손주도 이제 좀 컸고 앞으로는 자신이 제게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 상할까봐 정신줄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말이죠. 큰며느리가 이렇게나 마음 씀씀이가 큰아인지 미처 몰랐었던 지난날이 후회되더군요. 힘있을 때 더 잘해줄 걸 그랬다 싶었고요. 제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제가 유언장에 쓴 대로 앞으로 저를 더 살뜰히 챙겨줄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둘째에게는 앞으로도 주던 대로 생활비만 매달 주는 것으로 하기로 했죠. 그런데 하마터면 여우, 아니 꼬리 9은 달린 구미호에게 제 모든 걸 뺏길 뻔했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그 정도의 관심 좀 보여줬다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우연히 동네를 지나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저희 집 반찬을 만들어주러 오시던 아줌마를 길에서 딱 마주쳤죠. 오랜만이네요. 아, 안녕하셨어요? 인사도 못해서 마음 쓰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났네. 저는 반가워서 손까지 잡으며 친근하게 다가갔는데 아줌마는 영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일했었는데 하루아침에 나오지 말라 해서 서운한가 보다 싶었죠. 왜요? 우리 집 며느리가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해서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아줌마에게서 돌아온 말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진실은 바로 이랬어요. 아줌마가 저희 집 반찬을 하러 왔던 날 우연히 저와 제 친구가 하던 이야기를 주방에서 들었답니다. 제가 자식들에게 치매 걸린 척 연기를 해 진심을 다해 제게 잘하는 자식에게 재산을 다 몰아주겠다고 한 그 말 말이죠. 그때 마침 쓰레기를 버리려고 현관을 나서려다 문 앞에 서 있던 저희 며느리와 마주쳤답니다. 죄 지은 것 없이 아줌마는 괜히 놀랐는데 며느리는 그 길로 아줌마를 끌고 나가 은행으로 가더니 바로 현금을 인출해 돈봉투를 쥐어줬답니다. 아줌마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사람을 어떻게 보냐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남의 집 재산 싸움에는 끼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앞으로는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어머니에게 혹여나 이상한 소리를 하면 자신이 가만두지 않겠다고까지 했다네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더군요. 그러고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럴수록 더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날 밤 자식들을 집으로 모두 불렀습니다. 제 유언장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요. 변호사까지 대동한 자리에 차례로 도착한 자식들은 모두 다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큰며느리는 어딘가 여유가 있어 보였죠. 유언장 내용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아드님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에 모두들 침을 꼴깍꼴깍 넘기는 소리가 나더군요. 지금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만 지급한다. 단 65세까지
각자 본인들의 직장 생활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엄마, 나더러 환갑 넘어서도 일을 하라고? 너희도 알잖아. 내가 돈 버는 며느리 좋아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명시했다. 엄마, 그럼 나 건물은? 건물은! 저는 칭얼칭얼거리는 둘째 아들은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큰며느리의 표정만 확인하느라고요. 역시나 피식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더군요. 큰아드님도 지금처럼 어머님의 건물에서 보증금 없이 안경점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끝이에요? 단, 그것도 큰며느님과 이혼하신다는 조건에서입니다. 네?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은 모두 다 사회에 환원하신답니다. 제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마자 아들들과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들이 저희 집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들어주던 아줌마가 들어왔죠. 아줌마! 아줌마가 어머니께 다 일러 바쳤어? 큰며느리는 다짜고짜 아줌마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네가 아주 건물 하나 받겠다고 정신줄까지 아예 놔버렸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못했어요. 네? 어머니 저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저는 며느리뿐만 아니라 자식이라면 아주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자식들을 모두 다 돌려보내고 현관 번호키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문 앞에서 아주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야. 우리 집 장남. 문 좀 열어봐요. 아이고, 가게 일로 바쁘신 양반이 이 먼 곳까지 어떤 일이시래? 난 볼 일 없으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어머니, 저예요. 형님 때문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앞으로는 제가 이 집 유일한 며느리로서 어머님 열심히 모실게요. 아니, 저희가 아예 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님 살뜰히 모실게요. 유능하신 미용사님께서는 빨리 출근이나 하세요. 자꾸 이렇게 멋대로 찾아오면 경비팀 불러서 다 끌고 가라고 할 테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는 현관뿐만이 아니라 대문까지 새로 공사해 경비 시스템까지 몽땅 다 바꿔버렸습니다. 자식들은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요. 그랬더니 변호사한테까지 찾아가서 아주 귀찮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유언장에 새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 넣었습니다. 지금 받은 것에서 조금이라도 더 욕심을 냈다가는 갖고 있던 것마저도 모두 회수하겠음. 느낀 것은 돈이란 참 정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산 만큼 제 손에 넘치도록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를 그 대단한 돈이라는 게 행복까지는 절대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조금은 허무하고 씁쓸했지만 어쩌겠어요. 남은 생은 그냥 제 돈 주고 반찬 사 먹고 간병히 쓰면서 또 씩씩하게 살아봐야겠죠.